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지코인 놀면 뭐하니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인 투자자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이 특검법은 왜 하는지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가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하락장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일 때 필요한 걸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승장에서 수익 실현을 할지 존버를 할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익명성 코인과 특검법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인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특검법은 왜 할까, 그리고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같은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한글로 다 작성을 해 나왔습니다. 먼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요건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것을 하는가 하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방지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이 실명 확인이 안 되게 되면 입출금 계좌를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정확한 실소유자를 확인을 해야만 거래소에서 계좌 발급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이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트래블 룰이라 하면서 내년, 그러니까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 이상 암호화폐 이동 시에 적용합니다. 이 100만 원 이상입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트래블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트래블 룰은 왜 하는가 하면 먼저 암호화폐에 있어서 지금껏 트래블 룰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고 영어 약자로는 FATF가 있습니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는데 2019년 6월 달에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공고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공고안은 암호화폐를 보내고 받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지갑 주소, 본인 확인 정보를 모두 파악할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서로 그 성명과 지갑 주소,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금융범죄단속국 또한 2020년 12월 23일부터 암호화폐 개인 지갑에 대한 트래블 룰을 규제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한국도 특정금융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입니다. 개정안을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트래블 룰 규정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서 트래블 룰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A와 B가 직접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간다든지 업비트에서 고팍스로 간다든지 하는 거래소에서 거래소 간으로 움직이는 암호화폐 이동과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이 있습니다. 이 개인 지갑은 쿨 월렛이라 그래가지고 레저 나노라든지 디센트라든지 USB 형식으로 된 개인 지갑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은 트래블 룰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이전 시 트래블 룰은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며 주고받는 사람의 성명과 지갑 주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트래블 룰에 암호화폐 이동에 관여하는 거래소 간의 이용자 정보 공유가 필수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게 되면 왜 이렇게 하는가? 각 나라에서 이제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각 거래소에서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4개의 거래소가 허가가 난 이유는 이 4개의 거래소는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모든 내역을 갖다가 저장을 해서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4개의 거래소가 승인이 날 것이고 아마 이 4개의 거래소는 계속 영업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개인 간 거래 내역을 갖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전혀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부과를 하느냐? 2022년 1월 1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 다음번부터 판매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당연히 세금은 많이 내는 것이고 수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비율에 맞춰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왜? 각 거래소에서 알아서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거래소에서 만약에 얼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 금액대로 컴퓨터로 전액 다 계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한국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거래소 간 이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하거나 하드포크를 받아서 에어드랍으로 받은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일일이 개인이 다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많고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계속 뉴스를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가 왜 각 나라에서 이렇게 규제를 당하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바이낸스는 중국, 홍콩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소에서 고객들 정보를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아마 곧 바이낸스도 여기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 자금과 자금 세탁 아니면 테러용으로 사용되는 그 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국제 자금 방지 세탁 기구에 참여를 하였고 그 참여한 나라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이 트래블 룰을 적용시켜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모든 내역을 정보가 필요할 때 알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한국에서만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만 거래를 하는 경우는 업비트에서 알아서 다 보고를 해주는데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갔다. 그런데 이 자금이 조금 많은 금액이다. 그러면 업비트에서 바이낸스에다가 이 주소의 송금 내역과 바이낸스에서 거래한 내역 그리고 거기서 스테이킹을 했으면 거기서 이자를 얼마를 받았는가 그 모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그 거래 내역을 준다. 그러면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100%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각 정부에서 이렇게 길을 쓰고 트래블 룰이라는 룰을 만들어서까지 전 세계 모든 거래소를 다 통합을 하려고 그럴까요? 얼마 전에도 해킹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지급을 하고 또 이 비트코인을 FBI가 뭐 역으로 추적을 해서 찾고 또 거래소에서 다시 회수한 내용도 있고 제가 어제 만들어 드렸던 이 영상에서도 이 해킹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해킹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동안은 어떻게 찾을 방법 없이 다 전량 빼앗겼었죠. 해커들한테.
그런데 만약에 이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는 해커들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암호화폐를 받더라도 현금화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왜? 각 나라별 거래소별 그다음 개인 지갑을 만들 때 이 실명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 확인이 된 사람만 거래소에서 지갑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100%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이제부터는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일반인들이야 상관이 없죠. 뭐 돈이 많아봐야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적용되게 되면 100%다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기관 같은 데서 꼭 필요한 자금을 프라이버시 코인,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이 그 100% 현금화 시켜놨던 그 비상금을 갖다가 그냥 디지털 화폐로 다 바꿔서 내 재산이 얼마다 이걸 다 노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특히 불법 자금을 모음한 지하세계 자금이라든지 이 지하세계 자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경제의 30%에서 지하 자금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도 똑같죠. 아니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지하 세계에 있는 자금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생각을 해온 각 정부에서 그동안은 전혀 그 자금을 끄집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실명 확인만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100%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트래블 룰을 적용을 시켜서 자금 추적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니까 이 내용들도 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코인이 나중에 이게 얼마만큼 더 성장을 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지금 투자한 금액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세금으로 안 내려고 또 별의별 머리를 쓰실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껏 머리를 써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한가할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배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 송금 시 정보 제공 의무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자금을 송금을 하거나 수취를 할 때 취급업체가 확인 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 사항이 있습니다. 자,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그러니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지갑 주소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입니다. 요즘은 해외 거래소를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운전면허 신분증과 여권을 같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원 식별이 가능한 등록 고객 번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나라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 그 출생지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가 받았는가, 그 받은 사람, 그리고 거래 처리에 사용된 받은 사람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까지 이 모든 내용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되면. 왜?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도 거래소를 통해서 돈을 찾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허점은 있습니다. 허점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나라에서 규제를 강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 규제를 벗어나는 코인들이 탈중앙화된 코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익명성 코인, 옛날 같으면 다크 코인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그러죠. 이 프라이버시 코인이 이래서 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일반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에이다가 됐든 도지코인이 됐든 모든 코인은 다 이렇게 100% 거래소에서 내가 거래한 내역이 100% 증거물로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 프라이버시 코인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익명성. 그러니까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코인들을 갖다가 다크 코인이라 그랬는데 이 다크 코인 자체가 어둠 속에서 있는 불법 코인, 마약 코인, 도박 코인, 성인 코인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크 코인 대신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한다 해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코인으로는 모네로, 대쉬, 지캐시, 호라이젠, 그리고 코모도, 버지, 그 외 몇몇 개 코인이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은 그러면 과연 기록이 안 되냐? 아직까지는 기록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몇몇 개, 지금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이 몇몇 개 코인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올 초에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서는 아예 상장도 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거래 중지시켜버리고 상장 폐지시켜버린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코인은 살 수가 없다는 소리죠. 만약에 살려 그러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딘지를 찾아서 또 그 거래소에서 직접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더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회원은 36개 국가의 EC와 GCC라는 2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준회원은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산하의 9개 지역 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옵저버라고 그래서 IMF와 WB, UN 등 28개의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산하 9개의 지역기구를 통해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하고 있으며 북한도 아태 지역기구에 옵저버로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알아봤는데 저번 달에 32기 제4차 총회가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총회 결과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입니다. 고위험 국가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이 두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 기존에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가 19개에서 18개로 바뀌었답니다. 그 중에서 이 가나가 제외가 됐고 이에 더하여 4개국 하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총회에서는 이렇게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는 게 있고 또 관찰 대상 국가가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이티와 몰타, 필리핀, 남수단은 추가한 것입니다. 새롭게. 자, 또한 이 총회 결과에서 128개국 중에서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을 했었으며 이 중 52개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아예 거래를 못하게 금지를 했다고 보겠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직 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국가들도 곧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룰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들 이 룰을 이행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는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예를 들어 특별한 나라가 아닌 이상은 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서로가 원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전 세계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58개국이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특검법을 하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 한국에서 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이 한국에서만 하면 간단하죠.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업비트 하나만 쪼아서 그 기록을 내놔라. 그러면 당연히 업비트에서는 기록을 주겠죠. 정부에다가. 근데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한 곳만 거래를 하질 않죠. 거래소가 업비트에도 있고 바이낸스에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로빈 후드가 됐든 코인베이스가 됐든 그런 데서도 하고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중국에 있는 것도 하고 러시아에 있는 것도 하고 전 세계에 지금 거래소가 얼마나 많은데 한 곳에서만 하겠습니까? 물론 한 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나라에 있는 자기들 나라 거래소만 통제를 해서는 이건 안 되겠다. 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기존 투자자들도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각 나라에서 이왕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트래블 룰을 적용을 시켜서 어떤 나라에 가서 거래를 하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원하면 홍콩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뉴질랜드가 되었든 필리핀이 되었든 설령 인도가 되었든 각각 거래소별 서로 상호 협조를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자금과 해커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큰 금액을 단속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하다 보면 그렇게 큰 덩어리로 가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조금 크다. 정부에서 봐서 필요하다 싶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다 요청을 해서 분명히 또 세금을 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고 추가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한테 편지가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캐나다 국세청에다가 모든 정보를 주었고 어떻게 해서 이 정보를 주었는지 하는 내용을 영어로 된 내용을 제가 다 번역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저도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여기 우측에 보이시죠? 49장입니다. 이 글씨로 해가지고 49장을 내용을 다 번역을 해서 지금 이거를 다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절대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추가로 더 있는데 하나를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튼 중요한 내용은 이 코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기에는 나중을 위해서도 공부할 거는 좀 공부를 해 놓으시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찾고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미리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전혀 겁먹지 않고 계획된 대로 해나갈 수 있지 아무런 내용도 모르다가 나중에 갑자기 코인이 확 가격이 뛰어가지고 내가 팔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코인 투자자 필수 항목으로 익명성 코인과 특금법, 그리고 특금법은 왜 하는가, 그리고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코인 놀면 뭐하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